자, 그리고 지금 오늘 썸네일에 해당되는 기사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집값 폭등 변곡점 온다. 하반기 전국 0.7% 하락 전망. 이 부분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지금 어제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하반기 건설 부동산 경기 전망과 관련돼서 전국 0.7%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 0.5% 하락할 것이다. 전망을 내렸습니다. 자, 하반기 경제 상황 악화, 가격 변곡점 가능성, 그리고 지금 교통 취약한 지역부터 매매가 하락 시작할 것. 자, 지금 건설산업연구원 하반기 건설 부동산 경기 전망을 갖다가 약간 부정적으로 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하반기 주택시장 하방 요인과 관련돼서 거시 경제 환경 변동성 확대, 유동성 축소, 성장 기대 저하, 거기다 기준금리 인상. 자, 여기서 기준금리, 이건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유동성은 축소되고요. 주담대 금리 상승,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지. 기준금리 인상되면서 주담대 금리 상승. 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거시경제를 갖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동성을 너무 풀어줬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 자, 그럼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점에서는 사실상 유동성, 가계 유동성 비율이 축소되어 가는 시점, 그때가 되면 집값이 안정될까? 오히려 2005년 이후부터 2009년도까지 가계 유동성은 정말 없었던 유동성 폭감이 나타났어요. 가계 유동성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어. M1에서 M2 나눠가지고 제가 공식으로 해서 쭉 시계열 차트로 해서 보여드렸던 내용 기억해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어제 아하부 뉴스 보셨다면 기억하실 겁니다. 유동성 비율이 2005년 내에서 2009년 사이 폭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 주택 가격은 오히려 폭등을 했다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유동성 금리 올라가고 유동성 비율을 축소하고 그러면 집값은 떨어져. 아니라는 반증이 제대로 나왔던 거예요. 어제 방송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유동성만 가지고 하반기 주택시장 하방 요인으로 잡는다는 것은 이거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유동성 축소 시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이전에 최고의 폭등을 갖다 맞이했던 것은 유동성 축소 시점이었다. 그 당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자,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사실상 유동성 축소보다 좀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 좀 더 중요한 요인, 아포유가 늘 이야기하는 바로 수급에 대한 이야기죠. 뭐 이건 좀 더 뒤에서 더 하도록 하고요. 지금 두 번째적으로 절대적 가격 수준, 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격, 현재 가격 유지를 위한 슬래시로 표현했는데, 자, 절대 가격 수준, 제가 이것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죠.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 가격이지 절대적 가격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가격이란 건 원래 부동산에 있어서 가격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에서 버려야 돼요. 가격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미래의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지금 결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과거로 계약서가 딱 체결되고 과거가 되지 않는 이상 가격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가격이란 거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가격이에요. 지금 이미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야, 이건 이미 과거고요. 앞으로 미래의 가격에 대해서 절대치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반론하기 위해서 우리 쇼킹부동산을 한번 보자고. 쇼킹부동산이 2007년도에 방송할 때, 쇼킹부동산 2007년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너무 비싸요, 서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야기를 하죠. 절대 가격이란 이야기, 서민들은 절대 살 수 없다는 이야기. 2017년도, 2018년도에도 폭락론자들 지금 가격이 절대 너무 비싸서 못 사요. 자,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럼 가격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가격, 지금 시장 상황 어때?
어제 제가 아하브뉴스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갖다가 좀 접목시켜서 말씀드리자면은, 자, 노원구 상계동의 집값이 시세 대비해서 1억씩 뚝뚝 떨어진 물량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온다라고 어제 한국경제신문 나왔던 거 맹렬하게 비판했잖아요. 자, 그런데 어때? 실제 단지 들어가서 보니까 시세 대비해 가지고 다들 호가가 시세보다 높게 형성돼 있어. 여기서 말한 시세는 그들 매도인들끼리 이야기하는 시세가 아니라 KB라든지 한국부동산원이라든지, 자, 이들이 정해놓은 시세보다 호가가들이 다 위에 올라가 있다. 자, 그러면서 호가 대비해서 1억 넘게 빠진 물량들, 그런 건 뭐야? 그럼 매도인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만들어놓은 호가 형성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인들끼리 호가를 갖다가 시세 우리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가격들 기준으로 해서 그 중심선에서 우리가 1억 정도 낮췄어요 하고 매물을 내놨는데 KB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정해놓은 시세보다는 한참 위에 있는 가격인 거지. 자, 그러니까 시세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서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이 KB 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보다는 최저 호가가 더 위에 있어. 자,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하려면 수개월 동안 거래량 침체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래량과 가격에 상관관계가 있어요. 거래량이 축소하면 무조건 가격은 떨어져. 지금까지 거래량이 떨어졌는데 집값이 상승해간 케이스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예요. 거래량 3,000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하락이고요. 그리고 1,500건, 2,500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거의 급락 정도도 나타나요. 지금까지 사례, 국토교통 실거래가 사례 싹 다 뒤져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올해 2월 달에 서울의 거래량 815건 나왔어. 815건.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저가들밖에 거래 안 됐다는 거야. 그런데 2월 달에 하락폭이 별로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KB 기준으로는 2월 달도 상승했어. 자, 그러면은 815건의 거래량을 버텨낸 서울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제 거래량 다시 1,000건 밑으로 떨어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1,000건 밑으로 떨어질 수는 없어요. 1,000건 밑으로 떨어진다면 아포이가 틀릴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은 하락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량 회복세에 있고요. 지금 4월 달보다 5월에 거래량이 더 늘어날 거고요. 6월 달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을 너무 흔들어 놔가지고 언론에서. 자, 그런데 지금 거래량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죠. 대기 수요는 누적되어 간다. 거래량 3,000건대만 한 번만 나와줘도 지금 시장 폭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고 아포유가 말씀드렸죠. 지금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절대적인 가격이란 것보다는 사실 상대적인 겁니다. 시장에서 매물들이 많이, 지금 저가의 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마저도 사실은 5월에 끝났죠. 왜? 종부세 회피 물량, 종부세 1년치 매수자가 부담하느냐 매도자가 부담하느냐, 6월 1일 기점으로 해서 갈리는 이 시점,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고요. 6월 달 되면서 1년치 종부세를 갖다가 1,000만 원 이상 내야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팔 의지 자체가 사라졌다. 차라리 좀 더 보유하거나 아니면 임대에 넣어놨다고 하면은 2년에서 3년 동안 4년 동안 매물이 시장에서 거쳐져 버리는 효과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6월 달은 이제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6월에 실거래 집계가 이제 7월부터 잡히기 시작해요. 자, 시장 어떻게 됐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아포유는 자꾸 마음이 점점 편해져. 7월 달이 가까워지면서 6월 달 좀 힘들었다. 저 여론의 압박에 대해서, 그리고 폭락론자들이 막 악플 다는 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 좀 받았는데 이제 마음이 좀 편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님께서 폭등 예상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코 아포유가 폭등을 유발시키고자 함은 아니고요.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격 폭등이 나타났을 때, 그때 아포유가 지금 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지속해서 해왔던 이야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목이 터져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원인도 말씀드렸어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거래량 축소에만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다 보니까 거래량 축소에만 너무 목숨 걸었다.
거래량 축소에만 너무 목숨 걸었는데 거래량 축소가 되면은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 게 맞는데 동시에 매도 가능 물량까지도 매도도 못하게 막아버렸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을 폭등시킨 거고 이걸 갖다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다 폐기해야 돼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눈치를 보고 있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 그래야 부동산 시장에 한 번 정도는 다시 급등이 나타났다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그랬어요. 초기에는 2008년 리먼 사태 때는 좀 약간 하락이 나타난다 했지만 2009년 초반 되면서 다 회복 전고점 다 넘어섰다고. 2009년 들어서면서 그 단계가 한 번은 필요해. 한 번은 급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장은 야 정부가 다 손 놓을 테니까 시장 가격에 따라서 가격 평가하도록 해. 자 그때가 되면 그때 시장의 평가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상대적으로 여기가 비싸고 여기가 싸고 그때부터 시장은 정상화를 밟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높다. 일반적인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가격이 높다라고 하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시장 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가격, 절대 가격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 뭐해. 자 여기서 핵심이에요. 시장이 정상이 아닙니다. 아직. 시장 정상화가 먼저 우선되고 그 다음 되면은 가격은 안정을 잘 봐갈 거예요. 한 번의 급등 이후에.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자꾸 눈치를 봐. 이거는 시장 안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급등의 여지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것 뿐이야. 급등의 타이밍을. 그리고 나서 폭발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는 좀 약간 상당히 건전하지 못한 폭발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절대 가격 수준 이거는 절대적 가격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원래 가격, 부동산에 대해서 절대적 가격이란 건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이 절대적 가격 수준을 논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정상화가 우선이다. 시장 정상화가 우선돼야지 이거 가지고 자, 그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격이란 것은 정상적인 시장 기능이 회복되었을 때 논하는 게 가능한데 지금을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거대한 착오다. 지금은 결코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지방 분양 부진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지방마다 다릅니다. 지방 전국 팔도가 다 다른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분양 부진하고 이야기하면 여긴 거의 대구야. 대구를 갖다가 그냥 딱 찍어서 얘기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어쨌든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이렇게 하방 요인을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김성한 연구원 상당히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상방 요인을 또 같이 올려줬어요. 하반기 주택시장 상방 요인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임대료 상승. 지금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매매가는 하락할 거지만 임대료는 상승할 거예요 하고 발표를 했거든요. 전국 아파트 전세 및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임대료 부담이 매매 유입 가능성이 있다. 자, 이거는 상방 요인에 해당되고 이게 작년부터 아포이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죠. 진정한 폭등은 투자자들에 의한 폭등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가세하면서 나타난 폭등이라고요. 지금 아직까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서울에서 강남에서 전세가 평균이 10억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집 살 능력이 없어서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고. 집 살 능력이 그리고 이 10억 넘는 자산가분들이 그냥 10억의 자산을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 그런데 이런 10억 이상 자산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직장인이야. 자산은 있는데 월 소득이 적어. 전세는 거주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있는데 소득이 적어. 자, 이런 분들은 월세 감당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월세 감당 못해. 그렇다고 해서 빚내가지고 지금 전세 보증금 메꿔주기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야. 뭐 강남 전세 10억 뭐 이야기해가지고 포유님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동, 광진, 용산, 마포 이런 지역들만 가도 전세 8억, 9억 많아요. 10억짜리도 있어. 이런 분들이 집 살 능력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고. 어쨌든 임대료 상승, 지금 고가의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당면한 현실, 앞으로 월세를 납부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 견뎌내기 힘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줄여간다. 이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고 진짜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는데 이분들이 매수세로 넘어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임대료 상승에 의한 실수요자 시장 개입, 이게 제일 무서운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서울 준공 감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울의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서울은 희소성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 거기다가 지금 시공 관련 비용 상승, 그리고 공급 추가 감소 우려, 이거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공급 추가 감소 우려, 이거는 집값 작게 포기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걸 갖다가 집값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양가 규제를 싹 다 풀어줘야 돼요. 분양가를 왜 정부가 다 정해주냐고. 사회주의 국가인가? 우리나라가? 이것부터 풀어야 돼요. 이거 지금 분양가,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요. 이걸 갖다가 그냥 읍조리는 앵무새들, 폭락론자들, 폭락무시기들, 이런 친구들이 말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요가 아니라 시장에서 집값이 너무 비싸요라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시장은 지금 붕괴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장이 먼저 회복되고 나서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춰가게 됩니다. 시장에 의해서 시장의 공급이 너무 많아지고 미분양이 나타나고, 그럼 알아서 건설사들이 가격을 낮춰가. 실질적으로 가격 못 낮춰갈 여력 없는 회사들은 파산 나기도 하고, 그게 2011년, 12년, 13년에 건설회사 대거 파산 사태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서울 준공 감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양가 규제를 갖다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너무 좀 눈치를 보고 있다. 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시장 경제로 돌아가서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시장에 대한 신뢰가 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너무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 시장에 맡겨놓으면 시장에서 알아서 작살내놓고 뭐 자본가 뭐 투기 세력, 머리 아파 죽겠어. 이런 시장에 대한 불신이 사라져야 오히려 시장 경제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란 게 만들어지고요. 이 시장 가격이란 것은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버텨낼 여력이 없다면 하락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락도 하겠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잡아가는 게 이제 거시적인 경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금리 인상이라든가 대출 축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정책적으로는 할 수는 있어.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 물가 상승 잡아야 돼. 이런 걸로 잡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시장이 회복된 상황에서 통하는 거지. 지금 시장이 전혀 회복되지를 않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접근해 봐야 될 거예요. KB님도 대단해. 이 사람 억지 지쳤다. 세상 흐름을 몰라. 세상의 흐름과 돈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가는 길에 돈 없어요. 소수가 가는 길에 돈이 있습니다. 보자고요. 자, KB님, 다수가 가는 길 계속 쫓아다니세요. 과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오히려 궁금해집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라. 이런 때 역행하는 거야. 다들 역행하고 있는데 세상의 흐름이 역행해야 합니다 외치는 사람들, 이미 세상은 그 역행의 길을 잡고 있는 거고 세상과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 의사결정이란 건 흐름과 반대로 가야 된다고. 그래야 돈을 번다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거에 무슨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 세상의 흐름은 역행하는 자가 돈을 버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규제 완화 기대감. 자, 시장 중심 정책을 통한 규제 완화 기대감 고조. 이게 문제야. 이게 상반기 요인으로 잡히게 되면 안 돼. 근데 김성환 연구원 나 좋아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쩌면 김성환 연구원이 이 방송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 어쨌든 규제 완화 기대감, 이거는 잘 집어넣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지금. 난 지금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규제를 풀어줘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라는 프레임에 잡히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야 지금. 윤석열 정부 봐봐. 문재인 정부의 규제 다 풀어주니까 집값 폭등했잖아. 지금 올해 하반기 집값 다 하락한다는데 윤석열 정부가 규제 풀어줘가지고 폭등한 거 아니야. 그 프레임 만들어내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앞서서 제가 DSR은 일단 기대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DSR만 마저 풀려버리면은 좀 심각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규제 완화 기대감,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 폐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걸림돌 중 하나예요. 근데 시장이 지금 상승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아직 정상화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불안 요인들이 상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 요인, 포유님 지금 불안 요인 뭐가 있어요? 보시자고. 이제 6월달 거래량 7월부터 집계되기 시작합니다. 6월 말부터 지금 이제 한번 재밌을 것 같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어쨌든 이런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상방 요인도 하방 요인도 상당히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발표 시점이 좀 썩 좋지는 않다. 일단 건설산업연구원과 관련돼 가지고는 예전에, 지금은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연구원장은 아니고 그 밑에 수석 연구원 분이신가, 김덕래 연구원님하고도 예전에 서울부동산 취득세 같이 자문위원이었었어요. 서울부동산 취득세 자문위원이었고, 이번에는 지금 건산위원회에서는 참석을 안 해가지고 오늘 사실 서울시 부동산 취득세 자문위원이 있는데 건산위원이 오늘 참여를 안 하네요. 자, 어쨌든 그 취득세 자문위원 이건 이야기 빼고, 김덕래 연구원하고 과거에 함영진 씨하고 여러 연구원들이 있었는데 2018년도인가 그 부동산 취득세 자문위원들이 한 6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그 당시에 상승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저하고 김기현 대표 2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다 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다 하락을 갖다 점치고 있었어. 자, 어쨌든 그런 적도 있었다. 김기현 대표가 상승을 갖다가 강하게 주장하던 시점도 있었고, 근데 재밌어. 지금 김기현 대표가 왜 이렇게 하락론자로 전환됐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안 나누려고 하는데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